미술 투자와 한국 미술 이야기.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맡고 계신 안현정 미술평론가 모셔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세계 6위 수준이다.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조사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도 200만 명이 넘었다. 그래서 미술관, 박물관 찾는 사람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늘어났죠. 지난번 끝나긴 했는데 장옥진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작은 화면에 아주 동심의 세계를 잘 표현하는 작가의 전시는 덕수궁 역사상 25만 명. 그러니까 한 전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올 수 있다. 특히 명절 때는 거의 하루에 뭐 10,000명 가까이 들어올 만큼. 장옥진 화백이 원래 인기가 높지 않습니까? 워낙 가정적이고 또 네. 그림이 똑같은 그림, 그러니까 1000점이 넘는 작품에 똑같은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 그러면서도 굉장히 친근감 있는 에너지, 그 전통 영역을 현대화시키는 어떤 하나의 능력들이 있는 작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까 왜 높아지는 미술에 대한 관심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건희 컬렉션. 예. 이건희 컬렉션 뭐 전국 순회전 엄청 관심들 많죠. 광클릭을 그러니까 클릭을 못해서 못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예술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였었던 예술이 문턱이 낮아지고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아마도 그런 시각이 나타난 거는 주 5일제. 그러니까 시행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20세기 이후부터 이제 주말에 가족들과 어디를 갈까 했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제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작은 돈을 들여서 청년 작가 작품들을 사서 네. 딸의 방에 걸어주거나 와이프 생일 선물로 사주거나 이런 현상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 저 어릴 때는 되게 부러웠던 게 외국 미술관 가면은 애들이 스케치북 들고 앉아갖고 엄마랑 같이 이렇게 스케치하고 그러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네, 필사하고 딱. 맞아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은 엄마 손 붙들고 3, 3, 5 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달라붙어 갖고 이 작품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 젊은 층이 미술관 네. 좀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네. 많이들 오고. 근데 젊은 층들이 미술 투자에도 많이들 관심 갖는다고요? 맞아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가장 큰 거는 코로나 때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아이러니하게도 해외 미술 시장 큰 게 하나가 들어왔어요. 세계 미술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그 스위스 바젤하고 바젤. 영국의 프리즈인데, 그 프리즈가 보통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시장에 이제 내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프리즈 서울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프리즈 서울.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 작품을 갖고 있는 갤러리들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행사 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히나 이제 뭐 미술에 어떤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글로벌 아트 페어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를 단순히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가 혹은 뭐 증권에만 할 게 아니라, 주식에만 할 게 아니라 미술에 해도 좋겠다. 그러면서 그때 미술 시장 1조를 돌파하면서 아트페어에서 완판, 뭐 예를 들어서 인증샷을 찍는 MZ세대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아트페어라는 게 이제 전시 위주가 아니라 사실은 판매 위주잖아요. 그렇죠. 시장이죠. 페어니까. 예. 미술 시장이죠. 말 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가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슈퍼리치가 아니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저성장 시대,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대체제, 무엇을 갖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네. 그러니까 아트테크에 새로운 어떤 시장에 관심을 기울인 거죠. 네. 그래서 아트테크라는 게 말 그대로 아트 재테크. 아트 재테크.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M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좀 주도를 하는데 81년에서 2010년대생까지. 2010년대까지. 네네. 근데 이 말 그대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과거에는 그들만이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되고, 실제 뭐
내가 샀던 그림을 내다 팔았는데 얼마큼의 차익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면서 이제 이런 투자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근데 비싼 거는 이제 조각 투자도 한다면서요. 아 근데 이 조각 투자라는 게 참 되게 조각, 투자를 조각으로 한다. 나눠서. 그죠. 조각 투자라는 게 원래 투자 대상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는 걸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그 기쁨이 뭐예요? 내가 소유해서 집에 거는 건데 예. 미술 작품을 조각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지분으로 투자해서 나눈다라고 하면 원래 갖고 있는 미술 작품의 본질, 네. 보고 즐기고 감상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 소유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10명이 조각 투자하면 그 미술 보면 어디다가 뭐 놔둬야 되나요? 그런 경우들은 있어요. 이제 뭐 적당한 감상 공간을 제공을 하고 예약을 해서 가서 보게 하거나. 네. 그럴 거면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서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조각 투자라는 것도 그거예요. 비싼 작품 뭐 한 10억짜리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갖는다라기보다는 마치 이렇게 그 주식회사의 지분을 쪼개듯이 그 작품이 이제 어느 미술시장 좋을 때는 얼마큼 갖고 있으면 오르잖아요. 네. 그럼 되팔았을 때 남는 차액을 투자한 만큼 나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왜 그 주식 같은 걸로 이제 배당금 받듯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오르려면 시간이 걸려요. 적어도 그렇죠. 10년. 예. 뭐 이렇게 무슨 큰 이슈가 있어갖고 잠깐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면 내일 그 작품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기다리질 못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문제일 수가 있고. 주식처럼 뭐 금방 올랐다 내렸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말이죠. 그리고 요즘 이제 워낙 경제가 안 좋고 네. 미술 시장이 좀 폐쇄적이기 때문에 네.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경매 회사가 지표가 사실은 가장 신뢰를 받는 것인데 요즘 경매가 유찰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미술 시장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조각 투자 회사에서는 매입한 작품을 낮은 금액에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좀 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조각 투자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네네. 그럼 NTF라든지 NFT 네. 또 경매 뭐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실 미술 시장에 낯선 용어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폭락을 했다. 뭐 아니면 폭등을 했다. 이거 주식 시장에서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술 시장에서도 미술은 사실 향유하고 감상하면서 이 삶의 어떤 무게 혹은 삶의 어떤 그 느낌들을 풍부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오로지 그냥 투자 목적으로 보다 보니까 미술이 갖고 있는 본질이 네. 사라지는 거죠. 우리에게 미적 쾌를 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인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NFT라는 것은 Non-Fungible Token,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물로 존재하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일종의 미술 작품의 증명서 같은 것들이 가상에서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인데 사실 NFT 시장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조각 투자도 사실은 이 시장만 안정된다라고 하면 할만하죠. 네. 근데 문제는 이 미술 시장에서 NFT나 조각 투자가 정착되기도 전에 너무 빠른 시간에 확 그 불이 붙었다가 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죠. 장점을 발견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시장의 기본적인 정착이 되기도 전에 이미 벌써 투자와 이 폭락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좀 이렇게 발휘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하지만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공부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통적인 미술 투자, 경매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말이죠. 지금은 투자보단 향유. 네. 좀 자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회사 이름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몇 개 이제 옥션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온라인 가입하셔가지고 매주 뭐 위클리 경매도 있고 먼슬리 경매도 있으니까 경매에 이제 참여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작품들이 어떻게 이제 낙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또 인기 있는 작품들이 어떤 것인지 좀 보시면서 나만의 취향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대신 요즘 좋은 전시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술 투자가 좋은 게 말이죠. 네. 일반 경제
경제를 조금 뒤따라가는데 천천히 뒤따라가잖아요. 맞아요. 경제가 호황이면 그럼 뭐 한 두세 한 6개월? 네네. 1년 좀 지난 다음에 이제 호황 따라오고 네, 맞아요. 불황이 돼도 뭐 6개월, 1년 뒤에 미술 시장도 네. 불황이 오고. 근데 그게 천천히 따라오니까 예측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어차피 우리가 블루칩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되게 이제 블루칩 작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박서부 선생님, 이우환 선생님, 뭐 단색화 작가들 이미 가격이 오를 만큼 올라서 근데 저희가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청년 작가들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작가를 비싸지 않은 돈으로 사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이 우리나라 문화에 큰 그렇죠. 예, 투자를 하는 것이면서도 또 나 스스로의 향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의 비싸지 않은 작품을 좀 저는 좀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미술 투자가 절세 수단도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세금이 낮고. 네. 예. 그리고 뭐 6천만 원 미만까지는 뭐 이렇게 크게 비과세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생존 작가의 경우는 6천만 원 넘어도 비과세죠.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작가의 6천만 원 네. 이상인 것만 네. 과세 대상이죠.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투자에 비해서 뭐 양도세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도 일단 갖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거를 계속 보고 계시다가 진짜 갖고 싶으면 그 작가 거를 내가 갖고 있고 또 좋은 갤러리들은 매입을 하면 되팔아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경비를 뭐 최대 90%까지 인정해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건 이제 네. 사업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작품을 사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법인이 네, 법인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죠. 경비를 네,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 이게 상당히 가격이 아마 근데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가격이 한정은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한다 혹은 내가 회사를 한다 그럴 때 그 경비 처리 중에 일부를 미술 작품을 그렇죠. 그 내 공간에 걸어두면서 그걸로 처리하는 것도 또 굉장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이죠. 미술 투자가 부동산 투자하고 비슷하면서 다른 게 시세나 이런 걸나 정보를 검색하고 알기가 좀 어렵다. 아까 제가 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경매 지표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경매 지표. 왜냐하면 나오는 작가들이 사실은 좀 비슷하거든요. 네. 유명 작가들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투자로 사실은 접근하시려면 일단 돈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상 되는 작가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는지가 좀 이렇게 한 5, 6개월 정도 지켜보시면 보여요. 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네트워크가 또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전문가들 좀 알아야 되고. 근데 뭐 아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소통하면서 맞아요. 근데 그게 정보 좀 어렵지가 듣고. 않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있고 네. 그리고 요즘 뭐 주요 미술관이나 물론 미술관에서는 작품 거래를 전혀 하지 않지만 네. 주요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을 뭐 안 사더라도 언제나 네.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좀 좋아하는 전시들 보러 가시면서 갤러리스트들한테 주저하지 말고 좀 질문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네. 자, 근데 2024 아트 바젤 홍콩. 네네. 이 아트 바젤이면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 페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영국은 프리즈, 스위스는 바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영국의 프리즈 프리즈가 서울이 들어왔죠. 네, 저희는 이제 프리즈가 들어왔다면 우리보다 먼저 바젤이 문을 열었죠, 홍콩에서. 네. 근데 이 아트 바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보단 조금 위축이 된 느낌이랄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장을 지나면서 이제 좀 홍콩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40개국 약 242개의 갤러리가 참가를 했는데요. 바젤의 한국 갤러리들도 약 10여 개가 넘게 참가를 했습니다. 국제, PKM, 학고제, 조현, 리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제는 여기저기 많이 나가네요. 국제 갤러리는 뭐 워낙에 많이 나가네요. 이름도 국제. 네, 근데 국제 갤러리가 워낙에 또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의 이제 뭐 외국
아주 뭐 메이저 작가들의 이제 활성화 네. 또 들어오는 외국 작가들을 또 이제 많이 견인했다면 요즘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리안이라던가 부산의 조연이라던가 리안 갤러리가 또 되게 강세고요. 또 실험 미술을 하고 있는 아라리오 갤러리라든가 또 학고제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나라의 학고제. 네. 전통적인 어떤 시각 그리고 또 떠오르고 있는 갤러리 중에 바톤이라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되게 젊은 한국 작가들을 외국에 또 소개하는데 또 앞장서고 있고요. 원앤제이라는 갤러리도 있고요. 대구의 우손 갤러리, 뭐 굉장히 좋은 갤러리들이 대거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 갤러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저처럼 이제 한국 사람이 나갔더니 네. 외국에 있는 메이저 갤러리의 이름이 좀 익숙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 스톤, 뭐 화이트 큐브, 뭐 페이스, 뭐 타테우스 로팍, 리만 머핀, 글래드스톤, 페로탱. 뭐지? 한국에 해외 갤러리가 지점들을 내 갖고 들어와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리즈 서울이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갤러리 그러니까 외국의 관심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첫 관심이 해에 쏠렸군요. 보니까 괜찮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거기다가 미술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작가들이 창출이 되고 새로운 또 어떤 컬렉터들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미술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포스터는 어떤 거죠? 이거 제가 기획한 네. 전시인데요. 지금 옆에 지금 김춘수 선생님의 지금 작품이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거를 한문을 읽으면 한국 예술적 층차 네. 레이어스 오브 K 아트라는 이름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옮기면 한국미의 레이어. 지금 위에 4개의 도자기가 있잖아요. 예. 자, 맨 끝에는 이제 분청사기. 분청사기. 네, 중간에 있는 거는 상감청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청자. 그리고 그 옆에 반만 보이는데 회회청이라고 이렇게 옛날에 되게 귀했다라고 알려진 바로 이 그 상감청 그 청화 백자 무릎 연적인데요. 네. 제가 박물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좀 관심을 기울인 게 우리나라 문화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술은 과열인데 한국 문화재를 안 사랑할까? 네. 그래서 이 문화재와 현대 작가들을 매칭해서 한번 세계 시장에 내놔보자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박물관에서 했던 전시의 일부를 홍콩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나갔습니다. 아트 바젤 홍콩으로. 기간에. 예. 5월 25일까지 열리고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최재원 문화원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너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 특히 나갔던 작가들이요. 저 아까 분청사기하고 같이 했던 김근태 선생님 그리고 옆에 지금 상감청자랑 같이 했었던 박종규 선생님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순청자랑 했었던 이 김택상 선생님 그리고 여기 파란색 보이고 있는 파란색의 어떤 블루의 깊이로 이제 깨달음의 영역을 또 쫓고 있는 김춘수 선생님 이 4분이 실제 또 바젤에 나간 작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았죠. 왜냐면 아트 바젤에 또 리안 갤러리하고 학고제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영리로서 전시가 2달 동안 열리기도 하고 사실 이게 되게 고무적이어서 제가 이제 이걸 또 책으로 6월 달에 다른 작가들까지 문화재랑 매칭을 해서 26개의 문화재와 26명의 작가를 매칭한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계와 만나는 한국미술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맡고 계신 안현정 미술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 지금 한국 미술 전시하는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 바젤 홍콩 주홍콩 이제 한국문화원하고 성균관대학교 박물관하고 네네네. 같이 지금 하고 계신데 책도 내신다고요? 예. 그런데 아트바젤 홍콩 위세가 좀 떨어져서 이게 아시아 중심이 서울로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 섞인 얘기도 있어요. 아무래도 서구 대형 컬렉터들이 이제 홍콩을 많이 떠났어요. 이게 아무래도 홍콩의 중국화. 그게 이제 헤드쿼터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난 19일에 사실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어떤 그 잠재력을 보는 외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라던가 국공립기관의 기획력이
해외 나가서 전시 보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전시가 너무 세련됐어요. 한국 전시들이. 아, 정말이에요? 네,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작품의 수준, 또 해외 세계적인 작가들의 전시가 한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이 신생화랑의 전시 수준이라던가 뭐 큐레이터들의 실력, 또 유학파들도 많이 늘었지만 트렌드를 읽는 능력까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또 IT 강국이다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실제 미술을 경험하고 사고 이렇게 좀 투자하는 인구도 젊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좀 수준 높은 파급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 서도호, 양혜규, 뭐 이불 등 세계적인 작가들도 또 있지만 최근에는 뭐 이미래, 최하늘 같은 젊은 작가들이 뭐 해외에서도 되게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 굉장히 주목할 만할 것 같습니다. 베니스 비엔날레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베니스 비엔날레, 네, 맞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한국 미술 관심이 어마어마하죠. 높다고요? 네, 베니스 비엔날레는 현대 미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베니스 비엔날레는 미술의 사회 인류학이라고 할까요? 미술의 문화사를 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하면 바젤이나 프리츠는 미술 경제학이죠. 돈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긴 돈이 아니라 이 미술이 일종의 안테나인 거예요. 미술을 통해서 세계의 흐름들을 보는 장입니다. 근데 129년 전에 시작됐어요. 베니스 비엔날레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이 행사는 현대 미술을 통해서 전통과 현대를 뭐 연결하기도 하지만 각 나라 국가관들이 파빌리온이라는 걸 세워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 보면 100년 전 만국박람회의 예술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자, 갤러리와 미술관들이 실제 베니스 비엔날레가 뭐 예를 들어 베니스 비엔날레도 본전시가 있고 네. 국가관들이 있어요. 예. 그럼 본전시 국가관이 있으면 그 인근에서 위성 전시들이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거기다 그 안에는 아예 그 바포레토 빼놓고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가면 2만 보에서 4만 보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발이 빠지게 걸어야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좀 중요하냐?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국가관이 생긴 지 올해가 30주년이에요. 30주년. 그렇죠. 이 1995년에 이제 한국 국가관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때 또 그 국가관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 백남준 선생. 네. 그때가 근데 94년도인가에 백남준이 그 독일관에 나와서 황금 또 사자상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을 걸고 굉장히 서구의 주요 국가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미술을 좀 견인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3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전시들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올해 저는 못 나갔는데 미술계 인사들이 거의 다 만난 것 같아요, 이곳에서. 그래서 뭐 매일매일 뭐 SNS에 뭐 베니스 비엔날레 소식들이 계속 뜨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어떤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이번에 참가한 전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본전시가 있고, 근데 네. 국가관하고 본전시를 이제 빼놓고 먼저 다른 전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관 건립 30주년 특별전이라고 해서 위성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년이면 건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관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시에 참여했었던 작가와 팀 36명을 엄선해서 한국 동시대 미술을 보여주는데 역시 백남준 작가의 1회 출품작 그리고 역대 주제 전시, 소장 자료 이런 것들을 크게 3개 섹션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니스 비엔날레의 마지막 국가관으로 그 조성됐었던 한국관이 백남준 선생님 덕분에 개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이어받는 30주년 전. 이게 저는 이제 좀 굉장히 좀 각광받을 만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30주년 제목 자체가 모든 섬은 산이다라는. 모든 섬은 산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모든 섬들이 작가들이라면 그것을 하나의 우리나라는 좀 바다보다는 산?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 모아서 한 세대를 통틀어 보는 그런 느낌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고도요. 위성 전시를 우리가 알려진 것들이 유영국 선생. 네. 이배,
이성자. 근데 유영국하고 이성자는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또 아울러 본다는 것도 굉장히 좀 재밌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분들을 다시금 요청해서 본다라는 게 아까 제가 이제 뭐 홍콩에서 이제 한국미의 레이어제 전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작가들의 이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보는 좀 그런 것들이 또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들도 좀 그런 식의 어떤 좀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영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에서도 전시가 열렸고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올해 열리죠? 네, 또 광주 비엔날레 관련된 전시도 또 아카이브 특별전도 열리고 있어요. 그 아카이브 특별전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힘을 좀 준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로 참가 30주년을 맡고 있는 광주 비엔날레 창설 30주년하고 한국관 30주년이 같아요. 95년이었기 때문에 이 제목도 마당 우리가 되는 곳이라는 전시를 열고 있습니다. 4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 섹션의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마당이라는 말이 한국어로 으뜸이 되는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 가옥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그 마당이라고 하는 의미를 끌고 와서 광주 비엔날레의 역대 전시들을 끌고 와서 오늘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관 한국 스타일은 한국은 그런 식이고 베니스 비엔날레 본관 네네네네. 올해 추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본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전시에 이제 한국 미술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 작가들 4명이 참석을 했어요. 김윤신, 이강승, 이 두 작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생존 작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김윤신 작가 같은 경우에는 89세. 혹시 들어보셨어요? 김윤신 작가. 49살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다시 4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작가님이신데. 대단하시네요. 예, 여성 작가분. 그리고 이강승이라고 하는 작년 이제 그 올해의 작가상 후보였던 성소수자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굉장히 이게 멀티플한 작가가 있고요. 작고 작가인 이쾌대와 월전 장우성이라고 하는 두 작가가 또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고 작가와 현대 작가가 같이 아울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브라질 큐레이터 아드리아노 페드로사가 예술 감독을 맡은 이 국가관 전시 제목이요. 포리너스 에브리웨어.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 라는 전시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좀 다양한 연령대와 이렇게 좀 뭐랄까 작고 작가까지 좀 보여줄 수 있는 장이 열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지금 한국관이 중요한데 구정화라는 작가가 오도라마 시티라고 해갖고 오도라마 시티 17가지의 향을 가지고 전시를 합니다. 향. 네, 향. 이 한국과 전시인데 오도라마 시티는 영어로 냄새를 뜻하는 오도. 그리고 드라마라고 하는 거에 합성어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향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17가지 한국을 상징하는 향을 배합해서 전시장에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집트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막 45분씩 트니까 줄이 막 2시간씩 쓰는데 우리나라는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뭐 공중 목욕탕 향, 거기다 밥 짓는 냄새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섞이는데 확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거죠. 빨리 들어갔다 빨리 나와서 경험하는 거는 다수. 하지만 약간 아쉬운 거는 좀 뭔가 좀 묵직한 걸 좀 보여주는 데는 조금 전 아쉬운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줄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좀 근사하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한국적인 에너지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미술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인데도 막 뜨고 있는 작가 한 분이 있습니다. 수태 작가 이배. 스스로 하는 작가 이배인데 이 이배 작가 작품은 유찰되는 경우가 없어요.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작가인데 달집
태우기라는 작품을 선보입니다. 달집 태우기. 달집 태우기. 이 달집 태우기, 이배라는 작가가 대구 옆에 청도가 고향이에요. 근데 이 달집 태우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청도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세시풍속 행사래요. 그래서 전통 의례 행사인데 그 달집 태우기를 실제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그걸 영상으로 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게 뭐지? 전통의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가 요즘 보는 해외에서 만나는 우리나라 미술들은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가 장욱진의 얘기부터 했지만 한국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가 과거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향토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이렇게 좀 토지, 땅, 뭐 아니면 아리랑 이런 한의 정서 이런 느낌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세련되고 다이내믹한 정서까지 연결된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한국미가 오늘날의 시각까지 레이어로서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고 받았어요. 네. 자, 세계가 만나는 한국 미술이라는 주제로 안현정 큐레이터와 말씀 나눴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미술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이제 책이 한국미의 레이어 눈맛의 발견이라는 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귀맛은 음악, 눈맛은 나의 미감입니다. 그래서 한국미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보는 게 세계적인 미술 현상이고 한국 미술이 사실 오랜 시간 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 나라 문화재 더불어 한국 문화에 담긴 여러 시선의 애정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화재부터 현대 미술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내드린 퀴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답.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백남준 화백입니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안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1100님 3번 백남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신기원, 예술의 힘을 보여주신 백남준 선생님 자랑스럽습니다. 네, 0937님 최고의 미디어 아티스트.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돌아가셨죠. 어릴 땐 몰랐는데 이젠 그 의미를 알 것 같네요. 백남준 선생님. 3969님 3번 백남준입니다. 저는 TV는 많이 보는데 예술 작품은 생각도 못했는데 대단한 예술가십니다 해주셨고요. 뚱자 S님 백남준입니다. 오늘 TBS 어플 깔고 가입했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081님 길이 많이 막히네요. 방송이 있어서 즐겁네요 하면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0929님 백남준 전시 많이 보러 다니는 예술 관련 종사자입니다. 네,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센세이셔널한 백남준 작가님 작품들 많이 보고 배웁니다. 네, 6264님 과천현대미술관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저의 최애 미술 작품이에요. 백남준 해주셨습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당첨된 분은 두 분입니다. 0929님 1729님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백남준 선생님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도 과천 가서 그 감상하시는 분도 많네요. 네, 또 백남준 선생님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술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학예 실장 맡고 계신 안현정 박사님과 말씀 나눴는데요. 미술 투자도 요즘도 관심들 많아지고 그럼요. 감상도 많이 네. 얘기들 많아지고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좀 그렇지 않았는데 확 좋아졌어요. 그게 아무래도 인터넷 힘이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